알게 되었다. 매일 달리던 이 길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익숙한 풍경 속에 새로움을, 바쁘게만 보이던 도시에 넘치는 힘을. 왜 몰랐을까? 늘 달리던 이 길이 이렇게 설레는 것을. 드라이빙의 재발견, 말리부로부터. 폭발적인 고출력 터보 엔진 라인업, 시선을 압도하는 스포츠 쿠페형 디자인, 다이내믹 중형 세단이란 이런 것. 쉐보레 말리부. Chevrolet, find new roads.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2017 특강을 7월 8일, 9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벤처업계 대부 이민아, 디지털 미디어 혁명의 권위자 강정수 등 올해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미래 흐름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6월 9일까지 신청하셔서 얼리버드 할인 혜택도 받으세요. 문의 전화 070-7584-2050.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47회 나의 전생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김도인입니다. 최 사장입니다. 오늘은 최 사장. 시작하시지요. 그래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깡생과 독실이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전생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는가? 자기 고백의 시간을 갖고 있고, 지난주에 덕실이가 나의 전생은 그 뭐였더라? 목사님. 김시민 목사님. 거기 말한 목사는 내가 생각하는 그 목사가 아닌 거죠? 목사. 진주 목사의 부관 정도 됐을 거다. 그렇죠. 라고 자신의 전생에 대해서 떠올려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방송 들으면서 제일 놀랐던 게, 독실이는 역시 타고난 이야기꾼이 아닌가. 그래서 독실님이 임진왜란 같은 좀 뻔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엄청 재밌지 않았습니까? 저는 방송 내내 들으면서 그 생각을 들어서 하루빨리 어떤 옛날 이야기를 읽어주는 독실이 TV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해주는 주로. 그렇죠. 그래서 책을 딱 주고 독실님한테 읽어달라고 하는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군요. 어떠십니까?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진짜로 할 것 같은데. ASMR 그런 거 있죠. 틀어놓고 잘하고. ASMR? ASMR 맞죠? 맞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속삭이듯이 뭔가 이렇게 해주면. 예. 아스무알. 이게 속삭이듯이 안녕하세요. 이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운드 효과로 이렇게 책상 긁는 소리. 약간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좀 있으면 집중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해서 뭐 보통 잠이 안 올 때 빗소리 들리는 혹은 뭐 파도 소리 들리는 그런 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이제 뭐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속삭이듯이 읽어주는 그냥 것들이 배경 음악으로 있어요. 들을 수 있게끔. 네. 근데 난 좀 몇 번 그런 게 있다고 해갖고 그걸 누가 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카페에. 저희가 또 카페에 올리는 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번 볼까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목소리를 너무 예쁘게 내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러니까 여성분이 이게 약간 성우 느낌 나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귀를 간지럽게 하는데 저는 되게 흥분하셨다고 과하게 뭐라고요? 빨개졌어 얼굴이.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네. 그래서 24시간 동안 독실이 목소리만 틀어주는 방송. 야 끔찍하다. 어쨌든 그런 방송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운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은 남은 거는 깡쌤의 전생입니다. 깡쌤, 나는 전생이 이것이었다.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 뭐였습니까, 전생에? 답부터 한번 들어보자. 지금 여러분들 제 표정이 굉장히 비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죠, 비장. 예. 원래 윤회라는 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쵸? 예. 갑자기 윤회를 믿으시는. 윤회를 굉장히 여러 번 경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한 지난주에 계속해서 제가 몇 번이나 윤회를 했는지 세봤습니다. 숫자를. 붓다처럼. 그렇죠. 깊은 명상 속에서 자신의 윤회 전체를. 스테파노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윤회한 횟수를 한번 세어봤더니
2억 5,323만 3,057회. 를 유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고도 해탈을 아직 못했어요. 지겹고만. 뭐 1년씩 살았나? 뭐 이렇게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했는가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지난 방송 끝날 때 최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전생을 갖고 있다 그랬더니 혹시 사물 아니야? 그러시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얘기를 했죠.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꿈속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제 전생이 사물이었습니다. 예. 벌써 걱정되기 시작해요. 이번 방송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윤회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전생을 곰곰이 들여다도 봤는데, 알고 봤더니 제 전생이 무기였습니다. 아무 말 방송. 전생이 무기였다는, 무슨 무기였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를 꼽아라 하면 나올 수 있는 무기. 죽창? 창입니다, 창. 창, 예. 깡쌤은 주로 그 한 글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벌, 말, 꿀, 창. 그렇네. 그렇네. 다 한 글자짜리요. 돈.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전생이 깡쌤 전생 창설. 알겠습니다. 창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였는데 마지막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진정한 기대가 안 돼. 창 종류 중에 구체적으로 뭐였는지를 마지막에 공개한다. 그렇죠. 창이겠지 뭐. 기대가 안 돼. 무슨 창이 있는지 모르니까 기대가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이라 하면 길다란 장대 끝에 뾰족한 끝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찌르거나 던지거나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무기죠. 수렵 시대부터 18세기까지 전 세계 어디서나 가장 광범위하고 많이 활용된 무기 하면 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원시 인류 중에 누군가가 막대기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쿡쿡 찌르면 아프다는 걸 발견했겠죠.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발전시켜서 사냥할 때도 쓰고, 보통 그 아마존의 눈물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이제 막대기 끝을 갈아가지고 이게 물고기 같은 거 잡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냥할 때 쓰다가 이게 전쟁 무기로 발전한 게 바로 이제 창이죠. 그래서 이 창은 엄청난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류 전쟁터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예. 저렴하고 만들기가 쉽다. 일단 막대기를 하나 구해서 끝에다가 뾰족한 거 하나 달아주면 끝입니다. 그렇네. 예. 그리고 이제 비싼 금속, 과거에는 이제 금속이 굉장히 귀했는데 이 금속을 또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속 전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 같은 거, 검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이렇게 막 쇠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막 주조 과정이나 이런 게 막 망치로 내려치고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예, 근데 창 같은 경우는 검 하나 만들 때 쓰는 철로 한 2개, 3개 이상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고대 사회에도. 그리고 검 같은 경우는 금속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휘둘러갖고 팍 쳤는데 검이 휜다. 그럼 망하는 거죠. 예, 그러나 창 같은 경우는 그 끝에 부분만 조금만 단단하면 되기 때문에 금속 질이 크게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 기간도 당연히 굉장히 짧겠죠. 기술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예, 그런 무기였습니다. 반면에 위력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렇죠. 예, 인간의 피부는 전갈이나 풍뎅이와 달리 매우 연약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웃깁니까? 확실히 왜 빵 터졌어요?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나 놀랍게 얘기해. 전갈이나 풍뎅이와 달리 연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쑤시개 하나만 푹 찔려도 인간의 연약한 피부가 쉽게 뚫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풍뎅이도 이쑤시개를 안 뚫리나요? 예, 앞정 같은 걸로 쿡 찌르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제 멀리서 이쑤시개 같은 걸로 던진다거나 이 정도는 튕겨내지 않습니까? 인간도 튕겨내지 않나? 아닙니다. 인간은 좀 이쑤시개 세게 던지면 꽂힙니다. 아무 말 방송. 혹시 이 창과 관련된 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야. 그래서 이 찌르기라는 동작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인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그 게임이라던가 영화 속에서 엄청난 근육질의 전사가 막 도끼 아니면 양손검 같은 걸 막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겉보기는 굉장히 멋있지만 이게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찌르기 동작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으로 팔을 쭉 뻗어주면 자기가 얘기하면서 웃기지.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으면 야 얼마나 무거워 창이 기니까 그 에너지 소모가 더 크지. 팔을 쭉 뻗어주기만 하면 예. 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해 이 자식들아. 근데 네. 맞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휘두르는 동작도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벤다고 생각을 해보면 쫙 베어지면서 손상을 입히는 범위가 크긴 한데 계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쿡 찌르는 거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힘이 들어가는 부분은 적어. 근데 치명상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살 속으로 한 5cm에서 10cm만 들어가도 예. 거의 죽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한번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면도날로 베는 것보다 바늘 같은 걸로 푹 쑤시는 게 훨씬 치명적이다. 잠깐만. 맞아? 면도날로 베는 것보다 바늘로 찌르는 게 치명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글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예, 인류 문명사의 모든 국가는 휘두르는 무기보다는 찌르는 무기를 주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출처와 근거 밝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창은 매우 치명적인 살상 무기인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점이 뭐냐? 상대적으로 배우기가 쉽습니다. 창술이요? 그렇죠. 조자룡 창 놀리듯. 그 정도까지는 어려운데, 자, 참고 예를 들면은 이제 검술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검을 이렇게 배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검을 마스터하게 되면 사실은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갖는 건 맞는데, 이 마스터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재능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신체적인 재능. 그렇죠. 예. 그러나 창 같은 경우는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민간인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최 사장, 네. 김도인, 독실님 이 세 분한테 창을 딱 쥐어주고 한 몇 주만 파트타임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게임 같은 거 보면 가장 이제 조리라고 하나? 가장 연약한 애들이 창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렇죠. 실제로 모여 있어 애들이. 예, 과거에는 그냥 지나가던 농민들을 이렇게 징집해갖고 창만 쥐어준 다음에 조금만 훈련시키면 상당히 무서운 창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찌르기 훈련 좀 시키고 줄만 세우면 됩니다. 농기구랑도 닮았어요, 창은 또. 그렇죠. 농기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나죠. 쟁기. 쟁기. 그래요? 삼지창. 낫. 낫 휘두르는 트랙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우기 쉬운 게 바로 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선빵 날리기가 좋죠. 창은. 기니까. 보통 창이 좀 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방 접근하기 전에 쑥쑥쑥 내밀어서 쿡쿡 찔러주는 이런 이제 전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빵 날리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창의 단점이 몇 가지 있죠. 일단 불편합니다. 그렇지. 네, 휴대가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대걸레 있지 않습니까? 예. 대걸레 드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보통. 그럼. 예, 그래서 청소 안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창은 길이가 뭐 긴 거는 3m에서 5m까지 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김도희님 키가 대략 한 2m 되지 않습니까? 2m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희님은 2배에서 3배짜리 예, 길이 막대기를 휘두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막대기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간 이 조준이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죠. 조준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뭐 제어할 수가 있나 길면? 예, 굉장히 이제 끝이 흔들흔들 거리겠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가까운 거리에서 싸우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 예. 이 창이 날 안쪽으로 적이 근접할 경우에는 이걸 찌르기도 어렵고 찌른다고 해도 아주 위력이 떨어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창수를 보통 이제 두 손으로 잡는다는 건 뭐냐면 이 당구 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긴 창을 갖다가 양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겨눈 다음에 오른손으로 쑥 밀면은 창이 앞으로 쭉 나가겠죠, 그렇죠?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푹 쑤시는 그런 형태로 이제 타격을 주는 건데 그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거 쑤시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예. 그게 생각나네. 지옥에서 그 밥을 서로 먹여주는 게 갑자기 생각나네.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10m. 예. 그래서 병력끼리 이제 완전 근접 상황에서 난투를 벌이게 되면 이 창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지. 예,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거죠. 하지만 인류는 이러한 창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창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 전술을 개발했고요.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활용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이라는 무기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활용되어 왔는지 또 인간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왔는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창과 관련된 인류 역사를. 그렇죠. 예, 제가 이 탐구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알고 보니까 제 전생이 창이었던 창이기 거죠. 때문에. 예.
그래서 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조상이 탐구하는 아니지. 의미에서. 나의 전생들이지. 이제 제 아버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탄생하기 전에. 예, 그래서 이 조상의 어떤 족보로 쫓아 올라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회는 청와 관련된 깡쌤의 그렇죠. 아무 말 방송. 알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어쨌든 뭐 전쟁 관련된 방송을 제가 몇 번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그러죠. 예. 알렉산더. 그렇죠. 알렉산더 얘기도 사자왕 있었고. 리처드. 예. 역사적 기록에 드러나는 최초의 조직적인 전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제 기원전 약 3000년경에 수메르 도시국가들한테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루 왕국이라고 왕들의 묘지를 보면은 이 투창이나 뭐 도끼를 갖춘 경장 보병들 그리고 장창과 방패를 댄 중장 보병 이런 모습들이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초기의 보병의 어떤 구성이 나중에까지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후 수메르 지역에는 뭐 전차라든가 복합궁이라고 저희가 살짝 언급하지 않았나요? 방송 중에 언급한 적은 없었어요. 없었나요? 컴포지트 보우. 예, 컴포지트 보우죠. 게임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아이템으로. 그래요? 디아블로 같은 거. 좋냐? 예. 그러면 복합궁은 뭐 하는 거야? 보통 이제 칼도 화살을 있고. 만들면 아닙니다. 예. 화살을 만들면 나무 하나를 이렇게 긴 나무를 잘라서 휘어가지고 줄을 매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단궁인 거고 이게 가장 원시적인 형태인데 이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이 나무를 여러 개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닿는 부위에는 뼈라던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파괴력을 높인. 그러니까 나무 하나로 만든 게 아니고 부위마다 이제 다른 재질을 쓰고 이래서 활을 탄생시킨 겁니다. 컴파운드 보우.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복합궁이다. 이런. 그리고 당시 이제 전차가 엄청난 활약을 했던 시절이고 철제 무기도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살짝 언급했던 게 약 기원전 10세기경에 기병대가 출현하는 장면. 예, 뭐 아시리아인들이 체구가 작았던 말을 이제 개량해서 사람이 올라탈 정도로 키워냈던. 그래서 기병 부대가 활약하는 그런 장면까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을편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전쟁 양상을 이제 좀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그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 일리아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뭐 연합군이 이제 9년 동안 싸우는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 당시 그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뛰어난 힘이나 용맹함을 갖춘 영웅들이 중심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헥토르와 아킬레스가 싸우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서로 입배틀을 좀 하죠. 입배틀. 예, 입배틀. 조상을 모욕하고. 그런 게 있어? 예, 이런 입배틀을 가볍게 하면서 서로를 호시탐탐 노려보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투창이에요, 투창. 창을 샥 던지면 방패로 막거나 피하거나 하면서 이제 창을 한 2-3번 정도 던지다가 투창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칼을 뽑아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근접 전투를 실시하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전사들 간의 1대1 싸움. 이게 전쟁 전체의 승리와 패배를 갈라놓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좀 싸움 잘하고 날렵하고 목소리도 크고 용맹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권력이나 부를 독점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지.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른바 지역 유지들이 되고 지역의 빌딩을 올리고 예, 땅을 독점하면서 귀족이라는 계급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반면 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에 보면 일반 민중들의 이름은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일부 종교인을 제외하면 뭐 시종이 몇 명 등장하거나 노예가 등장하거나 병사들은 거의 묘사조차 잘 되지 않는. 영웅만 등장하거나.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 이름만 등장하고 민중들은 등장하지도 않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 배제가 됩니다. 이 민중들은. 네네. 예, 그래서 뭐 권력이나 부 이런 걸 분배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영웅들한테 귀족 계급한테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전쟁 규모가 커지고 전략 전술이 발전하면서 영웅과 귀족 중심의 전쟁 양상이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잘 보여준 게 바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어떤 전쟁 양상은 저희가 아주 예전에 또 알렉산더 대항편에서 살짝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 조상들이 제 조상님들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거기 모여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와.
당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어떤 보병들은 시민으로 구성이 됩니다. 시민. 특히 이제 남자 시민들, 노예나 흑인이나 여성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병사로서 전쟁터에 참여하는 게 가장 명예로운 일이면서 또 병역 의무를 다해야지 그 사회에서 시민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자기 돈으로 사고. 그렇죠. 단 이제 모든 무기를 스스로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요즘도 그런 거 아닌가요? 총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PX에서. 진짜요? 진짜예요. PX에서 저 각자 총 사서 들어갑니다. 전차병들은 전차도 사갖고 들어간다. 그 할부로 해서 600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지금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당시에는 진짜로 무기를 사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보병들은 상당한 경제력을 갖춘 중산층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보통이었죠. 근데 돈 많아서 장비가 좋으면은 뭐 잘 그렇죠. 썰고 막 그렇겠네. 원래 이제 저도 인생 그 생각했는데 예. 만약에 부자여서 그 장비력의 차이가 나면 아니면 지급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규정되게 무슨 총을 가지고 와라, 무슨 뭐 총이요? 대포를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걸 사면 되는데 네. 경제력에 따라서 더 레벨이 높은 무기 구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네. 전쟁에 나갔을 때 어쨌든 시민 계급인데도 내가 경제력이 낮으면은 어쩔 수 방어가 안 없지 돼요? 그건 죽겠지 뭐. 게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게 뭐 당시 뭐 공장으로 대량 생산해서 찍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무기를. 그러니까 출토된 것들을 보면 조금씩 크기도 다르고 뭐 문양도 이제 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꽃무늬가 그려져 있고 좀 다른 것들이 있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 다 하나하나가 유니크한 거구나. 그 중세를 그려놓은 영화 중에 기사 윌리엄 이런 기사 것들을 윌리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네. 다 그 대장간에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춰서. 그러니까 그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커스텀 제작을 하는 거죠. 다 맞춰서. 그렇죠. 그렇구나. 예. 그런 것도 실제로 있었겠네. 그러니까 싸우다가 적이 갖고 있는 무기가 좋으면 내가 당연히. 바꿔 되게 갖고. 중요합니다. 그거. 그래. 예. 근데 그거는 심지어 1차 대전, 2차 대전 때조차도 그 저기 갖고 있었던 권총 독일제 권총. 권총. 독일제 권총 좋으니까 그걸 막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중고나라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직접 사야 됐고요. 그리스 이 보병들을 중장 보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엄청나게 무거운 장비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분류상으로 중장 보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당시 말로는 호플리테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 세팅은 뭐냐면 길이는 보통 한 2에서 3m짜리 창을 듭니다. 아주 긴 창은 아닙니다. 2m만 사람 키 정도고 아니면 이제 그것보다 좀 더 긴 그 사이 정도고 방패를 이제 둥근 청동 방패를 드는데 이제 호플론이라고 한 1m 정도 크기고요. 그리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리스 군인들이 쓰는 투구 있지 않습니까? 네. 코를 이렇게 가려주기도 하고 이런. 네. 그 이제 청동 투구가 있고 청동 흉갑, 뭐 청동 정강이 받침대 이런 거 풀 세팅을 하면 약 무게가 20kg 이상, 30kg 가까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겠네. 예, 굉장히 무거웠겠죠. 당시 그리스 보병, 이 호플리테스들이 유명했던 것은 독특한 대형 때문인데요. 팔랑크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네. 예, 방진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각형으로 다닥다닥다닥 붙은 밀집 대형입니다. 당시 그리스 시민들은 서로 평등한 관계였습니다. 위아래가 없었죠. 그래서 별다른 지휘 체계 같은 것도 없고요. 지휘관들이라고 해봐야 병력을 좀 적당히 배치하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되 직접 또 싸움에 참여를 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지휘관 역할을 하는 거 정도. 그래서 이 중장보병들, 호플리테스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오른손에 이제 창을 들죠. 그리고 왼손에 방패를 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8열에서 길게는 12열 정도로 쭉 뒤로 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사장이 맨 앞에 있으면 채사장 뒤에 한 7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쫙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8열에서 12열짜리가 또 이 가로로도 쭉 퍼져가지고 최대한 넓게. 사각형으로. 그렇죠. 예, 길게 늘어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전쟁터에서는 앞에 한 4열 정도까지는 창을 앞으로 내려서 빽빽하게 창으로 고슴도치박 같은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 뒤엔 열들은 이제 창을 위로 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창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왼쪽은 가리지만 오른쪽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전쟁터에서 막 화살 같은 거 날아오고 그러면 무섭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내 왼손에 있는 방패로 내 왼쪽에 있는 병사의 오른쪽 가슴을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독실님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네. 제가 방패를 들고 독실이의 오른쪽을 커버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독실이는 자기 어깨를 이 방패 쪽에 탁 붙이고 서로를 느끼면서 예? 느껴야 됩니까? 예, 따닥따닥 붙어야지 안 맞습니다. 칼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게 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방진에서 이 팔랑크스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병사는 오른쪽이 비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 자리에 가장 김도인을 세웁시다. 그렇죠. 가장 용맹한 병사, 가장 명예로운 자리.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 이제 그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놓고 돌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진 같은 경우에 전진하기 시작하면 이게 오른쪽이 약간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오른쪽을 방패로 가려줘야 되는데 오른쪽 사람이 먼저 출발해야 내가 그 뒤에 따라가서 붙겠죠. 심리적으로. 예. 근데 오른쪽에는 방패가 안 갔는데 내가 먼저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네. 안 가려지니까. 그래서 보통은 오른쪽이 반보에서 한 발짝 정도 약간 더 앞장서게 되면 그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예. 방패를 가리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오른쪽이 좀 더 앞에 나가고 네네. 약간 사선 형태로 진행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대열을 맞춰가지고 정교하게 탁탁탁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하나 걷다가 발목이 삐끗해서 자빠진다. 큰일 나겠죠. 그럼 예.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제가 들고 있다가 방패를 들고 있다가 자빠졌어 혼자. 그러면 독실이 오른쪽이 비겠죠. 예. 그때 날렵한 사람들이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져서 독실이를 맞추면 아프죠. 그렇죠. 독실이가 쓰러지면 그 옆에 있던 또 사람도 또 쓰러질 수 있고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대열을 맞춰서 착착착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본격적인 교전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뭐 전술, 전략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나 전략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열을 맞추고 그래서 척척척척 앞으로 천천히 나가는 게 유일한 전술이고 가까이 도착하면 방패로 스크럼을 짠 것처럼 서로를 밀기 시작하면서 빈틈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때 당시 이제 그리스 보병들의 창을 쥐는 방법은 오버핸드 방식이라고 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작살로 물고기 같은 거 잡을 때 하는 것처럼 창을 위로 듭니다. 뭔지 알겠어요. 지금 깡쌤이 그 투쟁의 자세. 창을 위로 든 다음에 방패로 팍 서로를 미는 상태에서 그 빈틈으로 막 찌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한 명만 맨 앞에 열만 찌른 게 아니고 그 뒤에 한 두세 열까지도 창 사거리가 닿기 때문에 쿡쿡쿡 계속 쓰십니다. 꼭 그렇게 싸워야 되나? 예. 그래서 이 팔랑크스는 오직 계획대로 진행하는 전투밖에 수행할 수 없는 굉장히 경직된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열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굉장히 그 위험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뒷열에 있는 병사들은 보통은 이제 무게를 실어주는 역할. 밀어주는. 서로 밀어주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뒤에 서겠습니다. 앞쪽에 막 한 명이 쓰러져서 빈틈이 생겼다. 그걸 빨리 뛰어가서 막 메꿔야 돼요. 죽으면. 예. 그래서 부상자가 생기면 또 뒷열에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뒤로 치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창 앞에 있는 사람이 창이 부러지거나 이렇게 창을 놓치게 되면 또 뒤에서 예비용 창 같은 거 이렇게 건네주기도 하고. 예. 그렇겠네.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투의 승패는 뭐냐면 이 밀집 대형의 지속성과 병사의 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쪽이 약간 앞으로 먼저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진할 때. 이 오른쪽이 저그 왼쪽과 교전을 시작하게 되겠죠, 먼저. 아니지. 그쪽도 오른쪽이 먼저 앞에 나와 있을 거고. 예. 그럼 같은 면이 닿을 것 같은데? 이건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나요? 누가 더 많이 나갔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긴 하지.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팔랑크스끼리 싸우는 경우를 상정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쪽은 팔랑크스고 한쪽은 그냥 뭐 이민족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적은 그냥 쭉 한 줄로 서 있고 오랑캐들과 싸울 때 그렇죠. 예. 우리는 이게 한 번에 몰려가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면 이제 깡쌤 말씀처럼 되겠죠. 그렇겠네. 네. 그래서 오른쪽 부대가 얼마나 잘 싸워가지고 상대 왼쪽을 괴물시킨 다음에 상대방을 둘러싸는 거. 둘러싸기 시작하면 이제 전쟁의 성패가 갈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파르타의 중장 보병들 역시 오른쪽에 가장 강력한 에이스들을 항상 배치했다고 그래요. 항상 그쪽이 먼저 치고 나갔으니까. 선봉대였으니까. 예. 그래서 전투는 이렇게 싸웠을 경우에 굉장히 오래는 못했겠죠. 왜요? 그 수백 명의 남자가 서로 줄다리기의 반대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방패를 대고 밀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그렇지. 예, 그걸 한 20분만 해도 힘들지. 터집니다.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가능하면 초반에
위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병력을 다 몰빵시킵니다. 뭐 예비대대 이런 거 많이 남겨놓지 않아요. 예. 줄다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균형이 있을 때 그렇다가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창 방진들의 특징이 일단 무너지고 나면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무력해져요. 그리고 창은 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휘두르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창과 창 사이에 누군가가 파고들었다. 칼 든 애가 파고들었다.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걔를 찌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애들 말고는. 그래서 이 방진을 유지한 상태로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힘싸움. 으쌰 계속 이랬겠죠. 영치기 영차인가요? 그렇죠. 줄다리기 할 때? 보통 영치기 영차. 예. 어쨌든 그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패배를 하는 거고 패배한 보병들은 이제 방패를 버리고 도주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전쟁 양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중무장 상태에서 전투한 다음에 대부분 탈진하거든요. 그래서 패잔병을 쫓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서 못 쫓아가는 그러네. 거죠. 지금 20kg 이상 되는 거를 자기가 그렇지. 몸에 차고 있고. 인간적이다. 도망가면 그냥 살릴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측은 그냥 패배를 인정하고 전령을 보내서 우리 시체를 수습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이긴 쪽도 굳이 막 쫓아가서 다 때려잡고 이러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생각해봐. 무기를 내가 놓고 도망갔어. 그럼 나 20kg를 들고 있다 지금 맨몸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상대방 그 무게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게를 주워서 그럼 난 40kg가 된 거야. 그러면 못 가지. 왜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전쟁을 전투에서 이겼으면 뭔가 그게 있어야 돼. 뭐라고 하죠? 그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기인 거예요. 무기들이 굉장히 비싸니까. 금속들이. 그렇네. 지금 깡쌤이 말씀하신 게 최근에 영상화가 됐던 게,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왕자의 게임 얘기 좀 그만해! 왜요? 독칠이가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왕자의 게임. 그거 많이 좋아하나 봐. 왜냐면 그게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래요? 나 안 봤는데 재밌습니까? 일단 안 보세요. 본 내가 안 본 건 다 싫어. 길고 드라마니까 순차적으로 보려면 좀 길어서 그렇지 작품성이나 어떤 재미만큼은 최강이다 이런 평가가 있죠. 얼마나 긴데? 지금 시즌 6 끝났어요. 예. 이제. 그래? 10편씩 있고. 한 3, 4m 됩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그 시즌 6 끝부분에 가면은 그 윈터펠 전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방패로 방진을 짜고 그다음에 창으로 쿡쿡 쑤시면서 하는 그게 살짝 나와요. 살짝 나오는데 조금 다르기는 해요. 지금 깡쌤 말씀하신 거는 한 명만 창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사실 뒤에서 한 3-4줄까지는 창을 내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창이 빽빽해야 돼요. 맞습니다. 무조건 그냥 뚫려버리게. 근데 그 영화화 된 거를 보면은 하나에서 2개 정도의 창만 내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 보시면 깡쌤의 설명을 듣는 거랑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듣는 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냥 독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장면을 보면 그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다. 그렇죠. 네.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윈터펠 전투를 좀 검색하시면 좀 나올 수 있어요. 윈터펠 전투.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학창 시절에 점심시간 종이 딱 치면 매점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학생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매점 좁은 입구 안에서 팔을 막 내밀어. 팔을 내미는 서로를 밀면서 그런 장면도 상당히 연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옥 같은데? 이야, 끔찍한 거군요. 그래서 이 그리스 궁장보병대의 팔랑크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당시에 거의 최강 무적 전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한 6세기에서 한 기원 후까지도 계속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세계 최강 제국은 이제 페르시아였죠. 중동을 다 제패하고 300.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를 이제 얕보고 쳐들어왔다가 박살이 나게 되죠. 이 팔랑크스 때문에. 그래서 지금 300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영화 300에 등장하는 테르모필레 전투. 기원전 약 480년경에 카세르크세스 왕께서 수십만으로 쳐들어왔다가 여기서 박살이 나는데 박살이 난 건 아닌데 어쨌든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지옥. 그 점심시간 매점의 그 지옥.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던 거야. 그렇죠. 항상 대형 마트에서 쇼핑하시다가 남고 매점에 처음 오셨는데요. 이 테르모필레라는 곳이 이제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핫게이트라고 그래요. 핫게이트. 테르모가 이제 thermo. 예? 떨모? 예. 서모. 예. THERM 뭐 이런. 왜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야, 영어 앞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주 좁은 협곡 지역이고 이제 저 북쪽에서 그리스 반도로 내려오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파르타군 300 결사대와
300명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약 7,000명의 그리스 연합군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 연합군이 이 좁은 협곡의 이점을 살려서 여기서 페르시아 대군을 지연시키는 작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죠. 다만 이제 그리스인 배신자 에피알테스가 이 뒷길을 알려주는 바람에 포위를 당했는데요. 투표를 통해서 스파르타군 300명과 뭐 기타 뭐 테스피아인 700명, 테베인 400명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끝까지 최후의 결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 전멸했는데 페르시아가 얼마나 당했느냐? 한 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율적인 전쟁이었던 거죠. 이 외에도 뭐 마라톤 전투나 플라타이아 전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이제 페르시아 경장 보병들이 이 팔랑크스한테 박살이 납니다. 병력 차이가 몇 배였는데도. 그게 방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가 있냐면 그 그리스는 중장보병이었어요. 그래서 시민군들이 자기가 전 재산을 털어서 만든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정강이라고 하네요. 정강이 같은 거를 가릴 수 있고 방패가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인들이 그 당시 뭐 가장 잘 싸운다고 했었던 그 왕을 보좌하고 막 그런 애들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모탈들 있잖아요. 불사신. 이모탈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 10,000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전날 3,000명 정도가 죽었어. 예를 들면 그럼 그 다음 날 바로 3,000명 다시 넣어요. 그래서 그 부대는 계속 10,000명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불사신이라 해서 임모탈이라 부르는데 이런 애들조차도 뭐가 있냐면 지금 살짝 말씀하셨는데 중장보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죽 정도 두른 수준인 거고 예를 들면 정강이 받침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특제 비단 이런 걸 입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투구 같은 것도 금속으로 된 금속제 투구 같은 게 뭐 있는 병사도 있고 없는 병사가 터번만 두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대1로 싸웠을 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잘 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우리나라 조선의 판옥선이 엄청나게 세고 크고 단단했기 때문도 있거든요. 일본 배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질도 차이가 엄청나게 났는데 거기다가 위치 자체도 너무나 좋게 뭐 100만 명이 와도 상관없는 그 좁은 길목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용맹한 것도 맞지만 하나하나의 질도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스 병사들이. 물론 이제 페르시아가 뭐 돈이 없고 문명이 낙후돼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런 국가가 아니었잖아. 그 페르시아가 날씨가 더운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중장보병으로 돌아다니면 뒤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경량화 시켜서 좀 반팔도 입고 반팔이요? 반팔 반바지. 삼배 바지 뭐 이런 거 입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비의 차이도 결정적이었던 거죠. 또 하나 이제 이 중장보병끼리 싸움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테베 군대와 스파르타 정예병이 맞닥뜨렸던 루크트라 전투입니다. 기원전 371년에 있었습니다. 아까 테르모필레는 중장보병이 경장보병을 박살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두 중장보병끼리 붙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알다시피 스파르타가 역시 최강 아닙니까? 역대 최강의 중장보병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테베 같은 경우는 이제 에파미논다스라는 아주 전쟁의 전술적인 어떤 천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전술을 완전히 역이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때 사용한 것이 사선진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사선진. 사선이 이제 약간 비스듬한 선을 이용해서 진영을 펼쳤다 이런 뜻인데요. 에파미논다스는 스파르타가 항상 오른쪽에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쪽이 약간 먼저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예. 팔랑크스는 이 팔랑크스의 오른쪽에 힘을 집중시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베 군대를 자기는 왼쪽에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지금 구상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보통 모든 군대가 오른쪽을 강하게 해가지고 치고 들어가서 서로를 쌈싸먹는 전법이었는데 에파미논다스는 왼쪽으로 엄청나게 강화를 시켜놓습니다. 보통 그 팔랑크스가 뭐 8열, 12열 정도인데 테베 군대를 갖다가 에파미논다스는 왼쪽에 50열을 깔아놨어요. 미친 거죠. 그 대신 중앙이랑 자기의 오른편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두께가 얇았겠죠. 그리고 에파미논다스는 기병대까지 활용해갖고 왼쪽에 하여튼 몰빵을 한 거예요. 몰빵. 네. 예. 그 다음에 진영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테베는 지금 중앙이랑 오른쪽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굉장히 천천히 진군시켰어요. 일부러. 왜냐면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싸우게 되면 질 것이 100%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지연시키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사선 형태로 진영이 돼가지고 천천히 진격을 해옵니다. 근데 이제
팔랑크스 방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변칙적인 상황에 대처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 그냥 다 같이 그냥 척 하고 발 맞춰서 앞으로 나가기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에파미논다스가 이끄는 테베의 왼쪽 진영이 스파르타 오른쪽 정예병력과 맞서게 되는데 엄청난 혈전을 격통 끝에 머릿수가 워낙 많으니까 스파르타의 오른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가장 강력했던. 그 결과 이게 스파르타군이 완전히 이렇게 포위가 되면서 이때 거의 뭐 스파르타가 역사에 남을 만한 패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테베가 아테네 반도를 주름잡는 아주 짧은 영광이 펼쳐지기도 하죠. 이때 활약했던 게 이제 테베의 신성부대라고 해서 유명한 부대입니다. 아주 끈끈한 남자들 간의 어떤 그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아, 이게 이거구나. 예. 그래서 이 중장보병 전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분은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대왕 알렉산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망치와 모루 전술.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망치와 모루 전술. 그 용어밖에 없습니다. 망치와 모루 전술. 대왕 알렉산더는 중장보병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경장보병도 잘 활용을 했고요. 또 기병들도 아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역대급 최강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희가 아주 길게 했었기 때문에 좀 짧게만 정리를 할게요. 당시 이제 마케도니아 중장보병의 주력은 거의 6m가 넘는 장창 사리사였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m짜리다가 보니까 이게 웬만한 2층 건물 될 거예요. 그렇네. 예. 그래서 기동력은 최악이지만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전장에서는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패를 갖다가 이 창이 워낙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방패를 아예 왼쪽 팔뚝에 묶었다 그래요. 마케도니아 보병들은. 그리고 양손으로 이 창을 듭니다. 무거우니까. 그렇죠. 무거우니까. 그리고 가로 세로 16열짜리 팔랑크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뒤까지 한 5열까지는 사리사를 쫙 내리고 나머지는 수직으로 들고 있는 그런 형태로 축축축 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맨 앞은 보통 적군의 가슴쯤을 노리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약간 이 각도를 높여가면서 상대방의 머리를 노리는. 예,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정말 끔찍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더가 직접 이끄는 정예 기병대 이제 헤타이로이라는 병력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들도 3.5m짜리 장창으로 무장해서 망치와 모루 전술에서 돌격대 역할을 담당했죠. 이 이야기는 뭐 어쨌든 더 궁금하신 분은 대왕 알렉산더 편을 읽어보시면 이 망치와 모루 전술의 핵심이 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편을 들어보면. 예, 그 편을 들어보면.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기원적 약 6세기경부터 창이라는 무기가 이 팔랑크스 방진과 만나면서 정말 세계 최강의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의 정쟁 양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창병이 혼자 서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나약한 먹잇감이거든요. 그러나 이 창병들이 똘똘 뭉치고 도망치지 않고 단단하게 조직되어 있으면 엄청난 최강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이라는 게 그냥 전쟁 무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시민들의 어떤 조직화된 힘 이런 걸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말에 탄 채 거들먹거리는 귀족들도 이 대우를 딱 맞추고 창을 진 시민들이 딱 서 있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 시민들은 이 창을 통해서 단합된 조직력과 도망치지 않는 용맹함으로 이 독재자의 폭력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걸 깨달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의 무적의 팔랑크스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이 팔랑크스를 깨부수고 세계 최강 제국을 건설한 나라 로마? 그렇죠. 네. 원래는 기원전 8세기경까지만 해도 얘네가 설마 이렇게 될까 했을 정도로 총구석이었던 도시 국가였는데 이 로마가 바로 이 팔랑크스를 깨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전쟁사나 이런 게 관심은 있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책도 많이 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제일 궁금했던 게 팔랑크스가 어떻게 무너졌을까였거든요. 예, 그 단단한 고슴도치 같은 장창 요새 이걸 어떻게 깨뜨릴까? 이게 제일 궁금했었던 것 같은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때문에. 미사일을 쏘면 제일 좋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없었죠. 예, 그래서 그 이유를 계속해서 궁금해 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평하기로 이 로마 전투력의 핵심은 아주 세분화된 조직 체계를 갖춘 이 보병들이었어요. 보병들, 로마 보병. 로마 보병. 네. 그래서 이 로마 보병들은 원래는 병역 의무를 지닌
시민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뭐 용병 주고 사오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로마 시민권자들. 그리고 로마에서도 역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굉장히 명예롭고 당연한 일로 여겨졌어요. 예, 그래서 로마 공화정 시기에는 막 선거도 자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호민관, 뭐 집정관 이런 거 이제 선거로 뽑는데 그때마다 막 자기가 전쟁터에서 이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이 보병 부대를 군단이라고 번역을 하죠. 군단. 군단? 그러니까 원어로는 레기온. 레기온. 네, 라틴어로는 레기온이라고 부르는데 군단이라고 그냥 편의상 번역을 합니다. 군단병 뭐 이렇게 로마군요. 예, 그리고 이제 병사를 군단병, 레기오나리우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군단병, 로마 군단병들은 투구, 갑옷, 뭐 방패, 창, 검 등으로 완전 무장한 중량 보병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로마 병사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얄쌍한 창을 하나 들고 있고, 맞아. 왼쪽에 검을 차고 있고, 약간 사각형 방패. 빨간색 미니스커트. 맞죠? 예, 예. 그 위에 이제 뭐 흉갑도 차고 정강이 보호대까지. 머리에는 닭벼슬. 모이칸. 네. 모이칸? 네. 이 벼슬은 이제 모이칸. 전쟁터 나갈 때는 못 차고. 장식용이에요? 그거 차고 전쟁터 나가면 그 바로 활 맞아 죽습니다. 그래, 머리끄댕이 잡혀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해야지. 네, 타겟이 됩니다. 타겟. 제가 지휘관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영화 속에 등장한 로마 병사가 바로 로마 군단병인 거죠. 이것도 역시 무기를 자기 돈으로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로마 시민들이 주로 로마 군단병이 됐고요. 원래는 병역 기간이 1년이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병력이 모자라고 이 전쟁이 계속 대규모화 되니까 직업 군인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돈 없는 빈민층은 이 군단병, 레기오나리우스는 되지 못했어요. 장비가 없으니까. 그렇네. 예, 대신 이제 경장 보병이라고 해서 이 벨리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빈민층들이 장비 살 돈은 없었지만 이제 돌팔매 같은 거, 돌팔매질이나 뭐 가벼운 투창 정도로 공격을 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멩이 주워서 던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벨리테스라는 부대가 있었고 로마에 이제 전통적인 귀족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기병으로 활약을 하죠. 그래서 정찰이나 추격 같은 임무를 했는데 로마는 항상 약점이 기병이었습니다. 기병. 보병은 역대 최강이었지만 기병이 소수였고 약했어요. 항상. 그래서 보통은 돈 주고 기병을 삽니다. 용병들을. 그리고 이제 보조병들이라고 그 이민족 부대들을 이렇게 또 돈 주고 써요. 특수부대처럼. 그래서 무슨 도끼병. 김도희님이 좋아하는 도끼 바바들을 고용해서 도끼병을 쓴다. 보조병들이었군요. 예, 이렇게 이민족의 기병대를 주로 많이 샀죠. 누미디아 기병 뭐 이런 특수부대들을 이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군도 초기에는 팔랑크스 방진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삼리움족, 뭐 켈트족 이런 이 사람들이 보통 산악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게릴라전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팔랑크스 방진이 유연하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받기 못하기 때문에 게릴라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겠네. 예, 그래서 이들과 전투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가 대폭 체제를 여러 번 개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군단병의 어떤 기본 대형 체제가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카밀루스의 군제 개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 군단병이 기본 3열 체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팔랑크스 체제는 뭐 8열에서 길게는 막 16열까지 아주 두껍게 뒤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딱 3열, 1열, 2열, 3열. 채사장이 맨 앞이면 뒤에 2명 더 있는. 9명. 예. 아니 2명만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3명이면 3, 3, 9. 가로 세로는 옆으로 쫙 늘어선 거죠. 그 대신 옆으로 쫙 늘립니다. 참열 횡대. 네. 3명씩 묶어서 그거를 쭉 그냥 옆으로 세웠다는 거지. 예. 그래서 맨 앞에 열을 하스타티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좀 어린 사람들,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들이 섰고요. 예. 언제나 청년이. 예. 이 열은 프린시페스라고 해서 이제 나이가 약간 30대 정도? 약간 좀 나이 든 사람들. 맨 뒤에 있는 3열째, 세 번째 열에는 트리아리라고 불렀는데 가장 나이 많은 베테랑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도 많고 그랬겠죠, 당연히.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장비가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가장 뒤에서 이제 중요한 전력 역할을 하는 이렇게 3열로
배치가 되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빈민층 시민들로 구성된 벨리테스들 있지 않습니까? 예, 벨리테스. 이 사람들은 돌팔매질을 주로 하는 경장보병인데 보통 이제 전쟁 완전 초창기에 맨 앞에 배치돼서 돌을 던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적이 접근하면 튑니다 뒤로.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군단병이 저벅저벅하면서 하스타티부터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열 체제로 로마 군단이 바뀌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게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텐데 오늘날 군대 가보면 그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뭐 분대 이렇게 체계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휘 체계라고 해서 뭐 분대는 소대장의 명령을 받고 소대장은 중대장의 명령을 받고 또 가끔은 소대장이 독단적으로 빠르게 결정을 해서 명령을 내리고 수행하기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아주 세밀한 지휘 체계가 잡혀 있는데 로마 군단이 처음으로 거의 만든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그전에는 그럼 그렇지 않았구나. 장교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저기 팔랑크스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장교나 사병이나 똑같이 그냥 팔랑크스의 방진의 일환으로 그냥 서 있는 건데 얘네 이제 장교들은 전면에 안 나서요. 지휘만 하고. 앞으로가 근데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면에 안 나선다는 거에 도망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장교들의 실제로 사망률도 훨씬 높고 훨씬 더 용감하게 싸우는데 문제는 지휘만 하는 사람이 따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게임을 예를 들면 전쟁을 지휘하는 게이머가 한 명인 상황과 한 수십 명이 이 게임 같은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순간순간 이 유닛들을 컨트롤하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 군단의 가장 작은 단위가 분대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냥 원래 언어는 콘트베리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분대라고 하겠습니다. 8명이었어요. 8명. 이게 무슨 로마 천막을 딱 펼치면 8인용이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분대 단위로 생활도 같이 하고 한솥밥 먹고 한 팀이 되는 거죠. 이 10개 분대가 모이면 백인대 켄투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대장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백부장 나오죠. 백부장 뭐 이렇게 백인대장 하는데 그 백인대가 바로 켄투리아입니다. 그러니까 8명씩 10개가 모이니까 80명이겠죠. 한 개의 켄투리아가. 그래서 카밀루스의 군제개혁 당시에는 이 2개의 켄투리아가 모여서 하나의 마니플루스 이게 중대 개념입니다. 이걸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명 정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마니플루스 단위로 병력을 배치를 하는데 약간 이제 지그재그로 배치를 했다고 그래요. 맨 앞열에 있는 하스타티 마니플루스가 띄엄띄엄 있고 그 2열에 중간에 또 띄엄띄엄 배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5 눈금 있지 않습니까? 앞에 2개, 가운데 하나, 뒤에 2개. 뭐 이런 형태로 지그재그로 배치를 해가지고 앞열에 있던 마니플루스가 후퇴하면 뒷열에 있던 게 바로 이를 대체하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기원전 1세기경에 이제 마리우스 장군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개혁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로마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기본 전투 단위를 더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코호르트라고 그래요. 코호르트. 이게 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대대 개념. 그래서 3개의 백인대, 아까 켄투리아라고 했죠. 예. 켄투리아가 3개가 모여야 이번에는 이제 1개의 마니플루스 중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2개에서 3개로 확장이 됐고 이 마니플루스가 2개가 모이면 이제 코호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를 좀 해보시면 1개 코호르트에는 총 6개의 백인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1개 코호르트에 6개의 백인대니까 백인대 하나당 한 80명이거든요. 예. 곱하기 6 하면 대충 한 400명, 500명, 480명? 지금의 대대 규모가. 예, 대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10개의 코호르트가 딱 모이면 그게 뭐냐? 드디어 군단, 레기온이 됩니다. 레기온. 드디어. 예, 그래서 이 군단 병력이 약 5,000명 정도. 요. 그리고 이 레기온을 다스리는 군단장을 레가투스라고 해서 이제 싸움 잘하는 귀족을 임명을 하고요. 그 밑에 참모도 한 7명 정도 있고 코호르트를 이끄는 대대장들도 한 10명 있겠죠. 그리고 백인대장도 한 60명. 이렇게 지휘체계가 굉장히 세분하게 치밀하게 조직이 되는 그런 체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총사령관을 이제 보통 로마 공화정 시기에는 집정관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정관이 여러 군단을 거느리게 되는데 보통 이제 카이사르 시대 있지 않습니까? 카이사르가 막 갈리아 원정 가고 그럴 때 뭐 최강 10군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카이사르가 직접 운영하는 군단이 한 10개 정도 탁
한 5만 명 정도의 병력이었겠죠. 한 개 군단이 5천 명이니까 이렇게 구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한 시스템과 세밀한 명령 체계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투 양상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먼저 전투가 시작되면 벨리테스라고 해서 그 가진 거 없는 사람들, 경장보병, 예, 경장보병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좀 큼직한 돌들을 줍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돌팔매질 다윗, 예, 다윗, 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돌팔매질로. 예. 근데 그게 진짜 짱돌로 집어 던진 게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슬링이라고 해가지고. 슬링샷. 예. 슬링? 예, 그 수건 같은 거에다가 돌을 넣어요. 예. 감싼 다음에 이게 빙빙 돌립니다. 예. 이걸로 회전력을 이용해서 날리는 기술이 있어요. 수건을 잡고 양쪽을 잡고 가운데다 돌을 넣고 막 돌려요. 원심력으로 엄청나게 이제 속도가 붙었겠죠. 예. 둘 중에 하나를 탁 놓는 거예요. 그럼 그 회전력으로 그냥 쑥 날아가는 거예요. 예. 이거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아프겠다. 예. 투포환 던지거나 뭐 그 투포하는 사람이 쥐불놀이처럼. 그 쥐불놀이 같이. 쥐불놀이처럼 빙 돌리다가 이게 놓고 확 놓으면 그거 잘못 놓으면 내 뒤에 있는 사람 맞겠네.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을 좀 해요.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쓰러진 게 골리앗이 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맞으면 진짜 아프다. 예, 엄청나게 아픈 겁니다. 어쨌든 이 벨리테스들이 막 돌팔매질을 시작하다가 적들이 근접하면 이제 도망갑니다. 이 사람들은 뒤로 쫙 빠져요. 민첩하게. 그러면 이제 가장 앞열에 있었던 하스타티들 얘네들이 산계대형으로 슬슬슬 전진하는데 먼저 창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병사를 그리고 있는 그 영화 속에 보면 창을 들고 있잖아요. 예. 그게 로마 군단의 창은 스파르타나 그리스 보병처럼 이렇게 찌르는 용도보다는 던지는 용도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작살처럼 생겨 있어요. 이거 이제 필룸 혹은 필라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투창을 딱 2방 정도를 던집니다. 이게 상당히 위력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창을 다 던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계대형에서 밀집대형으로 다시 뭉쳐가지고 돌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군의 전술은 최대한 근접전을 펼치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붙기. 그쪽은 창으로 싸울 테니까. 팔랑크스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걸 또 만나면. 예, 다른 뭐 이민족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로마군 같은 경우 이제 병력 교체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두에 있던 하스타티가 약간 밀리는 것 같다. 위험하다. 그럼 바로 뒤로 뺍니다. 그럼 뒤에 있던 뭐 2열, 3열 부대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더 베테랑이거든요. 얘네들이 달려가서 거기를 메꾸고 뒤에서 좀 쉬고 있다가 다시 교체하고 이 훈련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 같은 경우는 계속 맨 앞에 열들이 싸우고 있지만 로마는 번갈아 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제 편했겠죠. 로마군 입장에서는. 근데 지속전도 가능하고. 그렇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계속 바뀌는 거야. 짜증나게. 이길만 하면 도망가고 딴 놈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지속적으로 적을 압박하는데 굉장히 유용했고 또 상황에 맞춰서 순간적으로 막 병력을 기동하는데 굉장히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로마군의 무장은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글라디우스라고 들어보셨죠?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도 있었고 글라디에이터가 사실은 이제 검투사입니다. 검투사인데 이제 그 글라디우스가 사실은 뭐냐면 로마군이 활용했던 칼 이름이에요. 로마군을 상징하는 검. 그래서 이제 글라디에이터는 이 글라디우스를 갖고 이 검 한 자루에 목숨 거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검사. 글라디우스는 폭이 굉장히 좀 넓으면서도 길이가 한 60cm밖에 안 되는 짧은 칼입니다. 그러니까 60cm면 짧어. 예, 굉장히 짧은 길입니다. 30cm짜리 자 2개 정도니까 우리 한 상반신 정도? 몸통 정도? 그렇죠. 네. 몸통이요? 네. 몸통이 60cm예요? 아닌가요? 전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몸통이 짧습니다. 막말하기. 예. 그리고 무게가 1kg 미만으로 상당히 좀 가벼운 편이에요. 엄청 가벼운데 이 손잡이 부분에는 이제 폼멜이라고 하는 무게추를 살짝 부착해갖고 검의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검이 가볍기 때문에 뒤에 약간 이렇게 무게추를 달아놔야 이게 더 잘 휘둘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검은 배기보다는 철저하게 찌르는 용도입니다. 6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베는 거는 사거리가 짧고요. 최대한 가까이 가가지고 콕콕콕콕 쑤시는 겁니다. 이것도. 예,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는 동작보다는 찌르는 동작이 더 효율적이다. 예, 그래서 로마군은 기본 전략 자체가 최대한 근접해서 밀집 대형으로 달라붙은 다음에 쿡쿡 찌르는 거예요. 짧은 칼로.
글라디우스가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 칼이구나. 예.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뭔가 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 칼. 양쪽이 다 날이고요. 약간 두껍습니다. 예, 찔렀을 때 좀 더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서겠죠. 칼의 이디야처럼 생겼어. 칼 그럼 우리가 딱 이걸 떠올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에서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막 큰 양손 도끼 휘두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못생긴 칼 막 휘어 있고 막 그런 거. 휘어 있는 칼 막 큰 칼 휘두르고 있는데. 얘는 잘 생겼어. 칼이. 외모 패권주의는 지향합니다. 큰 도끼 휘두르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같은 편도 가까이 못 붙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로마군 같은 경우는 한 2명, 3명이 합동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짧은 칼로 근접전을 즐겼다. 그리고 스쿠툼이라고 해서 로마군의 방패가 있습니다. 이건 나무 방패예요. 나무 방패. 두께가 2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강도가 우수해서 웬만한 거는 다 막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가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로마군 하면 보통 이제 직사각형 방패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직사각형? 예, 로마 병사가 청동으로 된 동그란 방패는 거의 없고요. 네. 영화 속에서 묘사될 때 보면 네모난 거. 예, 보통 직사각형으로 긴 방패를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타원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나무 방패도 역시 좀 가벼운 걸 들었던 것 같아요. 청동 방패가 아니라 얘네는 뭐 기동력이나 이런 그 기동력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죠. 저도 모든 장비를 좀 경량화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로마도 그랬구나. 예, 로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로마군의 핵심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창입니다. 창. 근데 아까 잠깐 드렸듯이 이거는 투창을 하기 위한 용도예요. 던지는 겁니다. 로마는 굉장히 모든 걸 좀 경량화시키고 빠르게 뭔가 태세를 전환시키고 그랬구나. 맞습니다. 투창용 창을 이름하여 필룸이라고 합니다. 필룸. 예. 많은 역사가들은 이 필룸이야말로 로마 군단병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까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필룸은 약 크기가 2m 길면은 그 정도 되는 투창용 창인데 창날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한 70cm. 날이 한 70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입니다. 창 전체에. 그리고 이 끝에가 약간 작살처럼 돼 있어 갖고 푹 들어가면 잘 안 빠지게 돼 있어요. 화살촉처럼? 예, 화살촉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 필름도 개량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창을 필름을 확 던져서 상대방이 이제 이걸 뭐 방패로 맞거나 할 거 아닙니까? 예. 방패로 팍 맞는 순간 이 창날이 팍 하고 꺾어집니다. 그러니까 박히면 그 충격으로 이 창날 부분이 꺾어져 갖고 이게 기역자로 구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패를 못 쓰지. 예, 일단 방패를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짜증나겠죠. 질질 끌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에가 화살촉이니까 빠지지도 않고. 잘 안 빠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상대방이 던진 무기를 이렇게 주워 갖고 다시 쓸 수도 있는데 이게 구부러져 버리니까 다시 쓸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필름이 모든 군단병들이 들고 다니면서 투척을 먼저 하고 상대방은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만든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선제압용으로는 거의 최강의 무기였다. 그리고 더 가늘면서 먼 거리에서 던질 수 있었던 원거리 투창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로마 군단병은 이 두 개의 투창을 미리 탁탁 던지고 돌격해서 백병전을 벌인 형태로 싸웁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 군단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하면은 보통 중장보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묵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장보병들이 보통 투창 같은 걸 했거든요. 예. 이 두 가지 장점을 섞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당시의 최강의 군대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군단병이 결정적으로 팔랑크스를 이기는 그런 사건이 기원전 168년경에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피드나 전투라고 그래요. 이게 기원전 168년 로마 군단은 마케도니아 군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때는 이제 사망하고 없을 때입니다만 마케도니아의 왕들,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대왕의 후예들이죠. 마케도니아 군대가 아직까지 건재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단병이 마케도니아의 이 팔랑크스 방진과 큰 결전을 벌이게 되는 게 바로 이 피드나 전투입니다. 당시에 로마군은 약 24,500명 정도의 보병이 있었고요. 나머지 4,500명 정도가 기병입니다. 그 보병 중에 약 한 15,000 정도가 로마 군단병으로 편제돼 있었다고 그러고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 병력이 훨씬 많았습니다. 44,000명. 그리고 그중에 21,000명 정도가 팔랑크스였고 기병이 한 4,000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기병 숫자는 거의 비슷했고 병력 숫자는 마케도니아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포진 같은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두 진영 모두 기병을 양 날개 쪽에 오른쪽 왼쪽에 배치하고 보병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경에 두 부대가 슬슬 접근하면서 전투를 벌였다고 그래요. 보병대대가 서로 중앙에 접근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마케도니아군이 저벅 다가오는데 로마군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수가 많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 팔랑크스, 특히 여기는 이제 5m에서 6m짜리 장창을 낸 마케도니아 사리사의 그 팔랑크스 진영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고슴도치 같은 형태가 눈앞에서 퍽퍽퍽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 탱크가 오는 것 같은 탱크가 오는 거죠. 그래서 개전 초기에 로마군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원래 탱크도 심리에 많이 쓰잖아. 탱크를 그렇죠. 보는 순간 보병이 굉장히 이건 뭐 위축된다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군을 이끌었던 장군 파울루스가 말하길 팔랑크스의 위세가 너무 놀랍고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이렇게 묘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이 중앙을 돌파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후퇴를 해요. 바로.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그때 당시 그 지형에 언덕 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언덕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후퇴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신이 났겠죠. 마케도니아 팔랑크스들이 저놈들 저거 봐라 도망간다고. 우리의 위용을 보고 저기 쫄다니. 그래서 신나서 전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언덕 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약간 울퉁불퉁한 지형들이 군데군데 있었나 봐요. 그렇지. 바위도 군데군데 있고 움푹 파인 것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밀집 대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이그러졌겠네. 네,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그 소대장님이나 대대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이 떨어지는 거요? 그렇죠. 오와 열이 맞지 않는다. 그렇군요. 근데 좀 궁금한 게요. 그 울퉁불퉁이 길이 안 있고 그냥 완전 아스팔트로 단단하게 그 뚫려 있다고 해도 팔랑크스 진영은 비탈길 올라가면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힘들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20km, 30km 장비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 예, 그러니까 매우 힘든데 막 길도 울퉁불퉁하고 하니까 이제 간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삐끗해서 자빠지는 놈도 생길 거고. 그렇지. 예, 앞열이랑 뒷열이랑 이제 간격이 벌어지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팔랑크스의 오와 열이 아주 순간적으로 흐트러졌는데 이때 로마 장군 파울루스가 그 틈을 파고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병들은 거의 분대 단위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빈틈이 벌어지자 그 소대장의 지휘 아래 벌어진 틈 사이로 분대 단위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로마 군단병들이 팔랑크스의 측면과 후면을 아주 소규모지만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방에서 공격을 당한 마케도니아 장창병들이 굉장히 크게 당황을 합니다. 정면을 바라보면 마케도니아 이 팔랑크스는 무적이에요. 무적. 그러나 측면과 후방에서까지 공격을 당하자 이 긴 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방해물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창을 휘두르기에는 또 이게 공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중장 보병들,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가 무기력하게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병들은 짧은 그라디우스를 뽑아가지고 이제 쿡쿡쿡쿡 또 쑤시면서 허둥대는 마케도니아 군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윽고 전쟁터 전 지역에서 난전이 벌어졌고 마케도니아 이 정예 기병대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도망칩니다. 아이 망했다 싶어가지고 이 전투에서 2만 명 이상의 마케도니아군이 전사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5천 명이 포로로 잡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때 로마군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예측하기 힘든데 한 2명? 500명? 기록에 따르면 한 100명 정도 죽었다고는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과장이 섞여 있겠죠. 네네. 로마의 역사가들이 이걸 적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과장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로 참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마케도니아 군단을 좀 옹호해 주자면 이게 지형이 굉장히 불리했어요. 그렇지. 예, 순간적으로 이제 언덕 지형이 있었던 거고 또 당시 마케도니아군이 뭐 알렉산더 대왕의 전성기에 비하면 좀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막 정예기병이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팔랑크스가 다른 보병대와 정면에서 싸워서 이렇게 큰 참패를 당한 건 이게 거의 역사상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패배의 결과로 무적을 자랑했던 그리스 팔랑크스가 끝장이 나게 됩니다. 그 로마 군단병이 최강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단병의 등장은 엄격하게 체계화된 조직적 군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이 장창병들은 조금 쇠퇴하긴 했지만 이 로마에 조직된 시민들이 던지는 투창, 이 필름이 세상을 정복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다 이제 어떤 시민들과 그렇죠. 연결시키는데 아까 저 팔랑크스도 시민들의 힘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로마 이전에는 투창 그 전술 쓴 데가 없었어요? 조직적으로 쓴 데가 로마가 처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있었겠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보통 경장보병이라고 해서 펠리테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스 안에서도 그런 병력이 많았고 네. 보통 페르시아의 경장보병들도 다 투창이 주력 무기입니다. 근데 왜 그 로마 군대가 쓴 필름 그것만 왜 최강의 부대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돼요? 이전에도 있었던 그러니까 전술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로마 군단병이라는 게 여러 장점들을 합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아, 조합해가지고. 요거 하나로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는 그러니까 없죠. 필름 이 책에도 아마 제 기억에는 로마가 다른 이민족들과 싸우면서 배운 겁니다. 그쪽에서. 그렇겠지. 흡수를 한 거예요. 아, 이거 던지는 게 은근히 짜증나는구나. 흡수를 해서 이 필름을 두 방 빵빵 던지고 조직적으로 탁탁탁 산계하기도 하고 여기를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대나 뭐 중대 단위로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이 기동에서 최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에서 요거 하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제가 굳이 필름을 칭찬한 거는 제 조상이니까. 아, 그렇군요. 제 조상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